충격 이후에 쓰나미가 지금 오는, 충격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다 왔는데 이 여진이 이제 지금 오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 기자님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15% 빠진 단지가 선도 아파트 50중에 나오면 소형 평형 잡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정책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면 그 뒤로 한 6개월 있다가 보통 반응이 와요, 시장이. 그래서 내년 봄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겠나. 2차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다가오는 불황에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만 30년째 경제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93년에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냥 계속 경제 분석,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그러니까 로봇이 알아서 자산 배분해주고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2023년 현재 IMF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들었어요. 현재 경제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98년에 가까워지고 있죠. 최악의 상황은 지났는데 이제 아직 후폭풍은 계속되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때는 은행이 망하고 대그룹들이 망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건전해서 잘 버티고 있지만 대신 이금융권 어려움이 계속되고 특히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건설사업 PF 쪽이 저는 2024년까지 여진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경기는 바닥쳤지만 체감하는 부동산 어떤 업황 이런 거는 지금은 상당 기간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충격 이후에 쓰나미가 지금 오는. 충격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다 왔는데 이 여진이 이제 지금 오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진이라는 게 한동안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큰 지진 이후에 여진이 여러 번 오기도 하고 또 쓰나미 뒤에 또 쓰나미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일단 정부가 급하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전후해서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걸 어떻게 잘 막았는데 약발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갑자기 부동산이 이상 급등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집값이 또 비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또는 과거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주택시장은 되게 비싼 상태에서 올해는 분양은 잘 됐는데 이제 슬슬 분양 시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얼마 전 광명의 줍줍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 이후에 급반등은 나왔는데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그 과정에서 힘들게 틀어 막았던 이제 벽들 중에 어디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는, 두 개 다 터지진 않아도 꽤 많이 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 2차 하락 이런 이야기 하는데 2021년 이후에 왔었던 그 대폭락 그 정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미분양이 나지만 그래도 처리는 되는, 그러니까 줍줍으로 다 팔리긴 하는,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 이런 거는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데 줄줄 흐르는 장이지 그때처럼 대패닉이 오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정부가 이번에 대출금리 인하하라 그랬으니까 인하는 할 텐데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 은행채 금리를 보면 은행들의 마진을 좀 알 수 있는데 은행채 금리는 여전히 좀 높은 편인데 대출금리를 인하하라 그러면 은행 마진 축소고, 마진 축소 날 때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을 안 해요. 제가 대출을 받아봤잖아요, 작년 레고랜드 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모 시중은행제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대출을 3억을 안 해줘요. 제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도. 그래서 저 태어나 처음으로 이금융권 가서 대출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출금리의 명목적인 대출금리는 인하해 줄지 모르지만 대신 그러면 올해 장사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11월, 12월은 은행들 사실 대출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인사 시즌이라 어차피 지금 열심히 해봐야 내년에 부담만 돼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는 당장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 자체, 절대 레벨 자체가 올라가 있다가 지금도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이런 건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 현재 금리가 내년에 좀 빠지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은 좀 덜한 그런 정도지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희망은 좀 안 보이는, 눈앞은 좀 깜깜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보실까요? 부동산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좀 여름이 피크였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KB가 다 정해놨어요. 뭘 정해놨냐면 선도 아파트 50이라고 아예 50개 단지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50개 단지를 다 이렇게 선별해놨어요. 그 선별해놓은 단지들의 흐름을 제가 매월 실거래가 보러 다니거든요. 쭉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8월이 고점이었구나.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초 2월 정도까지가 바닥권이었고 그때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해서 8월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가 대부분 역사적인 고점 2021년 9월 대비 거의 90%까지 왔더라고요. 일부 단지는 당연히 90%를 넘었고요. 제 말은 평균적으로 90%를 온 다음부터 매수가 끊기더니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하락 거래가 늘고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리딩 단지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평균값은 여전히 후행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나 선도 아파트의 가격들이 8월부터 조금씩 빠지거나 보합권에 빠지는 징후들을 볼 때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아주 짧은 반등이 끝나고 다시 또 좀 거래 부진 및 매물이 쌓이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일까요? 일단 저라면 절대 가격도 절대 가격이지만 상대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상대 가격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연봉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연봉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회사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움을 드리는 지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분기마다 나오는데 명목 임금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면 그 집값은 정당하죠. 그런데 소득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집값은 좀 버블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표를 2010년, 왜 제 2010년부터 했냐면 그 뒤로 하우스푸어 사태가 왔으니까 그 직전이면 또 고점에서는 좀 빠진 상태이니까 2010년이 적정이다라고 가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4년치를 쭉 보니까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명목임금 상승에 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비싸요. 서울은 한 28% 정도 비싸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폭락했을 때는 35% 빠졌으니까 서울은 당연히 이제 그 명목임금 상승보다 밑에 내려가서 저평가 레벨이었죠. 올해 초에는. 그런데 너무 6개월, 7개월 동안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벌써 또 다시 그전 30% 버블에 비하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20% 정도는 고평가. 2021년은 버블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사람들의 구매 여력 대비 한 20%, 15% 정도 비싼 거 아니냐. 네. 지역별로. 그러니까 제가 서 기자님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15% 빠진 단지가 선도 아파트 50 중에 나오면 소형평형 잡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DMC 자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니시면 됩니다. 산성 포레스트 이렇게 쭉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아니요. 작년에 정말 작년 이맘때 제가 보러 다닐 때는 급급 매물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싸게도 거래가 되는구나 싶었던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이라고 그렇게 폭락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둘 중 하나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서 기자님의 연봉이 오르기를 기다릴 거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리고 아니면 반대편에는 그게 소득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집값이 버티면서 이렇게 옆으로만 가도 인플레 때문에 빠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인플레만큼은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차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바닥이냐 이렇게는 저도 잘 모르는 게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이 많이 올라버리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임금이 내년에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하거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불안하죠. 일단 가격도 좀 비싼 데다가 매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월세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서울에 있는 웬만한 나홀로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거하긴 되게 좋은데 대단지의 혜택을 얻기는 어려운 그런 단지들이 사실 월세 살기 정말 좋은 단지들이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이럴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교통 좋고 그죠?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신혼부부다 또는 입사한 지 한 5년, 10년 차다. 그때쯤 집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지금 집을 사기보다는 우리나라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나홀로 아파트 보면 집값은 10억이지만 연간 월세를 계산을 해보면 2,4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2.4%? 네. 굉장히 싸잖아요. 월세가. 그러니까 꼭 그런 큰 아파트 34평짜리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야기한 건 이제 그런 종류의 아파트를 저는 잣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마포구의 전철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월세 이율이 2.4%인데
내가 5% 6%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이게 좀 약간 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이제 내년에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를 둔 집에서는 충분히 그 금리를 누릴 수 있다면 집을 사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아주 특수 요건이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집보다는 월세, 지금은 월세가 더 낫다. 그리고 타이밍을 노리자. 타이밍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으시면 맞아요. 이제 우리 방송을 보면 됩니다. 예, 금리 떨어질 때가 타이밍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면 그 뒤로 한 6개월 있다가 보통 반응이 와요. 시장이 원래 후행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내년 봄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나? 이거 너무 큰 기대죠. 큰 기대지만 저는 이제 인하 쪽으로 보는 쪽이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장세라는 게 오겠죠. 절대 가격이 이뻐서 오르는 장세는 아니겠지만 또 유동성 장세도 장세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근데 그 내년 초에 그럼 금리 인하가 있으면 좋은데 초는 힘들어 보이고 저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제 미 연준이 점도표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19명의 연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너 연말 금리 얼마 봐? 이렇게 찍으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점에다 찍는다고 해서 점도표인데 그게 이제 올해 12월에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 빠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준 멤버들 입장에서 에이 우리가 올해 동결해주면 됐지 뭘 바래 이러면서 내년에도 금리 안 내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나올 텐데 내년 한 3월 정도 돼서 나오는 내년 연말 금리 전망을 내려주면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인하만 남았다라는 결정이 나올 때 한국은행이 이제 눈치 보다가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왜 2021년에도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했어요. 네. 6개월 정도 먼저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눈치 보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PF 문제도 심각하고 또 중소건설사들이 어디까지 망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브릿지론 문제들은 이제 대충 덮었는데 이제는 정말 본 PF 문제가 나오고 본 PF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건설사가 수익성 악화 속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미분양 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 문제로 연쇄적으로 전염되면서 소규모 금융위기 2010년 저축은행 사태급의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여진이죠. 그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만 좀 진정되면 금리 인하를 봄에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뭐 반등 타이밍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예,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나오고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금 금리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러 다녀야 된다. 네, 뭔가 뭔가 시원해지죠. 예. 네, 근데 그때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이제 또 모르기 때문에 그때 불러주세요.